네, 21번부터 40번까지 또 2교시 또 마무리를 잘 지어 봅시다. 자, 조직이론 문제 하나가 남았었는데 이건 뭐 거의 총론 복습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고전적 조직이론 2번부터 보시면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공조직과 사조직의 관리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공사행정 1원론. 자, 여러분들 정치행정 2원론과 공사행정 1원론이 같죠. 이거 용어 잘 정리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정치행정 1원론과 공사행정 2원론이 같고요. 이거 뭐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공행정, 사행정 관리는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면 공사행정 1원론이고 이 말은 정치하고 공행정은 구분이 된다. 공행정은 사행정과 같으니까 정치적 영역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죠. 정치행정 2원론이 되는 거고요. 고전적 조직이론 19세기 말 고전적 행정에 바탕을 둔 이론이 되겠습니다. 1교시에서 고전적 행정, 19세기 말 고전적 행정 한 3-4번 반복을 했었죠.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과학적 관리론이 있었죠. 태과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시간과 동제에 관한 연구. 과학적 관리론을 그냥 두면 너무 쉬우니까 제가 테일러하고 시간과 동제에 관한 연구를 줬으나 태과시 여러분 너무너무 잘 대비하고 있죠. 과학적 관리론은 고전적 조직이론의 원리가 되겠네요. 신고전하면 인간관계론이죠. 1번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중시하고 조직 속의 인간을 사회인으로 간주한다. 신고전 조직이론, 인간관계론. 4번 현대적 조직이론은 환경 변화를 고려합니다. 조직권 생태론, 상황적합이론, 자원의존 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다. 다 거시 조직 이론으로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거시 조직 이론들은 다 현대적 조직 이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원래 문제 출제 포인트에서는 요거 공사행정 1원론이냐 공사행정 2원론이냐 헷갈리니까 원래 문제는 그 부분을 출제를 했었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사이론 문제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국회 인사청문제도 뭐 경찰 승진 대부분의 문제를 공무원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따다낸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걸 따다내긴 하는데 출제 비중 인사청문은 경찰 승진에서 더 잘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경정 승진 문제에서 인사청문 그것도 국회 간 인사청문이 잘 나오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뭐 잘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문제 풀에 좀 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행정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회 쪽이 중요하진 않아요. 국회니까 말 그대로 입법부니까요. 그래서 재무이론 등등등 예상 과정에서 입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외의 내용들은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출제 비중도 매우 인사청문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 떨어지는데 경찰 승진만 참 독특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뭐 A급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시험이 C급이라면은 경찰 승진에서는 B급이 되겠어요. B급. 자, 2번 원래 문제도 출제 포인트가 여기 있었는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하는 경우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구분하는 게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있거든요. 그중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하고요.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나머지 6명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하게 됩니다. 이게 뭐 제일 헷갈리니까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번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고정돼 있죠. 상임위원회는 뭐 엄청 많고요. 대표적으로 장관들, 국무위원 후보자 장관들이 상임위원회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쪽은 헌법재판소장 등등등 다 고정돼 있죠. 그래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쪽을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9명씩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 9명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다. 이게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고 보충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찰 승진에서 여기까지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됩니다. 21 이런 숫자 낼 수 있겠죠. 3번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합니다. 자, 본회의 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하고 본회의 의장이 대통령에게 송부합니다. 여기 뭐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송부한다고 하면 땡이겠죠. 4번 인사청문은 공개되죠. TV에 다 볼 수 있죠. 인사청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에서 뭐 다운 계약서 쓰고 뭐 아들 병역 비례 이런 게 밝혀져서 부적합하다라고 해도 대통령이 나이 들어간 장관으로 뽑을 거야 밀어붙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게 불가능하다. 땡. 다시 조금 잘못 말했네요. 인사청문 경과로 인해 대통령이 뭐 밀어붙여서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땡입니다. 땡. 실적 헌법상으로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23번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 가봅시다. 연금제도 원래 문제는 아주 쉬운 게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연금을 총괄. 인사제도는 다 인사혁신처죠.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인사기능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을 위한 건데. 자, 어쨌든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외에 모의고사로 제가 드린 게 훨씬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이제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인사혁신처는 안 외웠어도 그 원래 문제에서 보건복지부 이상한데 땡으로 한단 말이에요. 인사기능인데 왜 보건복지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잘 외우셔야 돼요. 단순 암기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가 몇 번 바뀌면서 그 바뀐 내용들이 쏠쏠이 더 잘 나옵니다. 2번 보시면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후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죠. 둘 다 몇 년 전에 바뀌고 나서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2번은 옳은 거, 가장 적절한 거 2번만. 그래서 뭐 원래 20년이었잖아요. 20년 이상 재직해야 된다 땡이고 원래는 퇴직 직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땡이고 10년 이상인 재직하면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4번 기여율. 기여율이 가장 최근에 변경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 계속 기여율을 높이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9%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될 수 있겠죠. 기준소득 월액의 9%. 뭐 기준소득 월액 이런 용어들을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죠. 기준소득 월액이니까 뭐 보통 한 달에 얼마 받느냐. 거기서 9%.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 공무원이면 연금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 되려면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공무원 연금 받기 참 기구하다. 기구하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기구하다. 기여율 9%. 연금 받으려면 이렇게 노력해야 되니까 참 기구하다. 기구하다. 기여율 9%. 그다음에 1번. 이건 원래부터 잘 나온던 겁니다. 군인 및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대상이 아니죠. 군인과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은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간제 교사 안 되고 그다음에 수습 기간 안 되죠. 아직 정식 공무원 전에 수습 기간 혹은 견습 직원 안 됩니다. 네 가지가 공무원 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출제 포인트로 나오고요. 3번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 이건 뭐 꾸준히 잘 내는 부분인데 이건 뭐 개정이 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뭐 퇴직 전 몇 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의 기준은 재직 기간 전체입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보수를 그동안 일한 모든 개월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재직 기간 전체에 한 달 평균 얼마 받았냐 이게 나오겠죠. 평균 기준 소득 월액. 재직 기간 전체의 한 달 평균. 퇴직 전 몇 년 그런 게 아니고 재직 기간 전체다. 쏠쏠이 됩니다. 그다음에 24번. 40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가 껄끄러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원래 문제 기준으로 조금 껄끄러운 문제긴 했으나 이게 다 정답 자체는 조금 고르기 힘들었어도 또 어느 정도 요령은 있었어요. 요령은. 이건 원래 문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1번.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기출문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뭐 행정안전부 설치됐다 땡 이런 거 잘 나오고 인사혁신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 이런 거 다 기출문제 있으니까 지엽적이긴 한데 봤을 수 있어요. 2번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있는 거예요. 다른 뭐 입법부, 사법부 등등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2번에 정리된 대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국회는 국회 사무처, 법원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둡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참고만. 그리고 이름에 다 있어요. 국회는 국회 사무처, 법원은 법원행정처 이렇게 이름에 다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름 그대로니까. 3번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이걸 못 지우면 큰일 나죠.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3번 지우고 어쨌든 뭐 1, 2번은 헷갈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4번을 보니까 모든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통해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받는다. 자, 대부분의 규정은 예외가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모든 규정의 모든 예외를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규정, 모든 예외 다 외우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그거 외우느라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을 더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불안한 마음에 모두 다 외우려고 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저도 다 당연히 못 외우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령이 있죠. 요령이. 대부분의 규정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1번 좀 지엽적이라서 이게 배우긴 배웠는데 제대로 못 외웠다. 2번도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못 외웠다. 3번은 지우고 3번은 뭐 워낙 자세하게 배우고 기출문제도 있으니까요. 4번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뭐 3개가 남든 2개가 남든 그 중에서 가장 틀린 거 고르면 되잖아요. 그때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반드시 항상 적용된다. 이런 걸 찍었을 때 정답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이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모든 걸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최후의 수단으로 다 소거를 못했을 때는 가장 정답을 고르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게 이렇게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반드시 적용된다. 항상 적용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규정은 예외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외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문제 4번처럼 땡으로 출제한 패턴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령을 가지고 내가 다소걸 못했지만 그동안 기출문제 패턴으로 봤을 때 4번이 가장 정답일 것 같다. 이렇게 찍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요령을 챙겨가는 겁니다. 또 이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소거 못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웬만하면 예외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100% 무적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최후의 요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자신의 행정학에 대한 뭐 냉정한 실력보다도 우리 객관식 시험은 점수를 더 딸 수 있단 말이에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요령이 있고 이런 요령이 있기 때문에 냉정한 자기 행정 실력보다도 더 점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두시면은 아주 적은 요령,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요령만 가지고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고 정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문제, 모의고사는 좀 더 중요한 걸로 바꿔놨습니다. 일단 3번을 먼저 보시면 고충심사위원회랑 소청심사위원회 둘 중에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에요. 이건 원래부터 잘 나오던 겁니다.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고 혹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처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혹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거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2번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뭐 이 2번 내용이야. 소청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죠. 공무원의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사이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한다. 그 다음에 1번 자, 고충심사위원회도 좀 가끔씩 비교돼서 나오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고충심사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 중에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이거 옳은 건데요.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배우긴 배웠는데 안 떠오른다 하더라도 기출문제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옳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헷갈려도 어쨌든 기출문제에서 본 건 옳다 하셔야 되는데 이게 소청심사랑 고충심사는 전혀 다른 제도인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도 담당해라 라고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가 이대로 정해놨으니까 당연히 옳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인데 이렇게 해놨지 그냥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시간 낭비도 줄이고 괴롭지도 않고 시험장 가서 바로바로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상 출제 포인트를 만들어 보면 5급 이상, 6급 이하 바꾸면 땡이겠죠? 여기 바꾸면 땡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혹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을 소청심사위원회 관장한다 그럼 땡이겠죠? 둘 중에서 중앙 고충심사위원회 기능을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야 땡인지 이걸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소청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위원 과반수 합에 따릅니다.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3분의 2 이상의 출석 이거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웬만하면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합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이 과반에서 벗어나는 규정이 있으면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출석이 3분의 2 이상이 있더라. 여기다가 과반수 출석 땡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원래 문제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모의고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영양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래 문제에는 다면평가가 있고 모의고사는 영양평가가 있어요. 하나씩 챙길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일단 영양평가 먼저 그동안 근무실적 중심 땡 영양평가는 사전적인 검증이죠. 과거의 근무실적 말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사전적으로 검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근무실적 과거 성과 중심이다 땡. 자, 2번 자, 앞으로 잘할지를 평가해야 되니까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만듭니다. 영양평가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가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그랬죠. 운전면허 시험이 실제 도로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검증하는데 아직 도로 나가기 전이니까 구조화된 모의 상황이 필요하고요. 현실적인 상황에 근거한 구조화된 모의 상황이 있죠. 그래서 코스 시험 이런 모의 세트가 있는 거죠. 거기서 다양한 실행 과제가 있죠. 거기서 피평가제 행동을 다수의 평가자가 관찰하여 평가합니다. 3번 역량의 정의는 조직의 목표 달성과 연계하여 뛰어난 직무 수행을 보이는 고성과자의 차별화된 행동 특성과 태도예요. 고성과자 역량의 정의는 그동안에 잘했던 고성과자 우수성과자 행동 패턴 그리고 역량평가는 그동안에 잘했던 우수성과자의 역량과 새로 평가하는 피평가자랑 비교하게 되는 거죠. 4번 자, 우리나라는 과장급 및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과장급은 중요하지 않지만 고위공무원단 자체가 좀 시험에 나오니까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된다. 고위공무원단에서 배우죠. 그 역량평가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과장급도 해당이 되겠고요. 정답 1번이고 자 원래 문제는 다면평가인데 정답 자체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이다 땡 김대중 정부이다 이명박 정부 땡 김대중 정부이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어떤 정부에서 처음 도입이 됐느냐 특히 이제 과거의 정부일수록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가끔씩 나오긴 해요. 하지만 1, 2, 4번 다 자세하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건 100% 소거가 가능합니다. 1번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죠. 상관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부하, 동료, 민원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하죠. 그래서 2번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합니다. 계층제를 통한 내부 통제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긴 하죠. 하급자가 평가를 하니까. 4번 우리나라 제도상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상사, 동료, 부하, 민원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면평가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1, 2, 4번 지우고 3번 모르겠다. 3번을 골라주시면 되죠. 이건 생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3번 자체는 좀 외우기 힘들 수 있어도 외워도 까먹을 수 있어도 1, 2, 4번은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다 기출문제 있는 거니까요. 1, 2, 4번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갑니다.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앙인사기관 문제는 독립합의형, 비독립 단독형 구분을 시키죠. 1번,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건 비독립이니까 그런 거죠. 비독립, 행정수반의 개체적 통제를 받습니다. 행정수반 정치 지도자예요. 특히 집권정당, 집권정당의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뭐 제가 좀 단순화시키긴 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단순화시키면은 정치 지도자, 자기 정당, 집권 정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기 정당의 편을 많이 들겠죠. 그러면 양당적이거나 초당적인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거예요. 독립되어 있어야 행정수반, 정치 지도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편을 들지 않고 양당적이고 초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2번, 기관장 1명에게 결정된다. 그러면 단독이죠. 기관장 1명. 그다음에 인사행정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그렇죠? 1명이 결정하니까 1명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비독립 단독형. 그리고 뭐 절충형은 고려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비독립 특징 하나만 나와도 비독립 단독이고요. 단독 특징 하나만 나와도 비독립 단독입니다. 명백히 땡을 찾아야 돼. 명백히 땡. 이런 데도 고민하지 마시고 한쪽만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명백한 땡을 찾아야 됩니다. 3번. 행정수반이 중앙인사기관을 자신의 국정관리 수단으로 삼아 주요 인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비독립이죠. 비독립. 비독립. 행정수반 밑에 중앙인사기관이 있고 행정수반이 중앙인사기관을 개체제적으로 통제하니까 비독립 단독형이 되겠습니다. 명백히 땡 이런 걸 찾으셔야 됩니다. 4번 예시. 펜들턴법으로 실적주의 함께 도입된 연방중앙인사위원회 FCSC가 독립합의형의 대표적인 예시죠. 자, 이거는 뭐 실적주의 공부하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요령 있죠. 독립합의형 이름이 위원회로 끝나거나 원으로 끝납니다. 원. 그리고 비독립 단독형 행정기관 이름으로 끝납니다. 부처, 실, 국화 이런 거. 일본은 좀 특이하게 정부기관에 성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뭐 무슨 성 이런 거. 행정기관 이름이면 비독립 단독형. 위원회나 원이면 독립합의형. 자, 원래 문제도 연습 하나 해보시면 왼쪽에 2번입니다. 왼쪽에 2번. 합의에 따른 결정 방식으로 합의죠. 독립합의형. 그래서 비독립 단독형 땡. 합의에 따른 결정 방식은 합의고 뒷부분에 인사의 공정성 유지 독립이니까. 특정 정당의 편 만드는 게 아니죠. 독립이니까 공정성 유지도 가능하고 독립합의형. 자, 그다음에 27번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랑 계급제 비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자, 일단 니은 계급제와 비교할 때 직위분류제는 직무별 전문 행정가를 임용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점을 잘못 읽었네요. 전문 행정가를 임용하기 때문에 여기를 강조해야죠. 일반 행정가가 아니라 전문 행정가 임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인사행정의 수평적 융통성이 떨어지죠. 전문 행정가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밖에 못하는 거예요. 직무별 전문 행정가 이거밖에 못해요. 다른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융통성 공무원들을 수평적으로 이동시키기 어렵더라. 어렵더라. 됐고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업무의 전문화 같은 말이죠. 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직위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더라. 각자 자기 맡은 직무에 대한 전문가인데 다른 직무에 대해 몰라요. 협력이 잘 안 됩니다. 맞죠? 리을 계급제는 조직 및 직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하다. 자, 수평적 융통성이 높은 거 조직 및 직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한 거 계급제죠. 계급제. 여기서는 맞습니다. 쌍모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원래 문제가 그냥 직위분류제로 돼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직위분류제 이렇게만 했는데 리을 직위분류제랑 계급제 뭐 다 비교돼 출제되니까요. 리을을 그냥 제가 별 생각 없이 계급제로 넣었는데 어쨌든 각각 판단하시면 되죠. 주어가 리을은 계급제니까 계급자에서는 리을 맞죠. 근데 뭐 해설을 하다 보니까 리을 때문에 여기다가 직위분류제 및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매끄럽긴 하겠네요. 해설하다 보면은 가끔씩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죠. 그다음에 기억, 직위분류제에서 6가지 개념 구분 엄청나게 잘 내죠. 이건 뭐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시험장 가서 생각하고 풀 시간이 없습니다. 또 실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유사한 거 기준으로 고난도 책임도 유사의 등급책 바로바로 튀어나야 되겠습니다. 난이도 책임도만 유사한 것은 등급입니다. 등급. 자, 종류만 유사의 직렬종. 난이도 책임도만 유사의 등급책. 종류랑 난이도 책임도 다 유사의 직급 종책. 직급이 둘 다 유사한 거죠.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 또 보충을 잘 해주시고 6개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옳은 거니까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28번 갑시다. 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근무성적 평정 방법 4번을 먼저 볼게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건 도표식 평정 척도법의 문제점이 제일 잘 나오죠. 일단 여기서 오른손질 해놨는데 평정자의 직관과 선언에 근거하기 때문에 평정 요소와 평정 등급에 대한 자의적 해석 및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표식은 제가 자세한 예시는 생각하겠지만 상관이 본인의 주관에 따라서 각 평정 요소별로 뭐 보통, 좋음, 아주 좋음 이런 거 상관이 그냥 대충 선택하는 거예요. 상관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래서 각종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근무성적 평정에서 오류들 있잖아요. 오류들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죠. 오류 방지 방법에서 도표식 평정 척도법 들어가면 다 땡이죠.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챙겨볼 건데요. 자, 일단 1번은 왼쪽을 좀 먼저 보셔야 됩니다. 1번은 그냥 이 교재를 볼게요. 왼쪽에 1번 먼저. 피평정자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 배분법이라고 하죠. 강제 배분법과 강제 선택법은 전혀 다른 겁니다. 강제 선택법은 체크리스트법에서 옵션이죠. 체크리스트법에서 모든 항목을 강제 선택하도록 하는 게 강제 선택법이고 지금 왼쪽에 1번 성적 분포의 등급 비율을 고정해 놨어요. 강제 배분한 겁니다. 강제 배분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그냥 교재로 1번 볼게요. 오른쪽 1번 오른쪽 1번 이건 이제 강제 배분법의 단점입니다.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 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이 나타날 수 있다. 역시 강제 배분법이 되겠습니다. 강제 선택법이 아니라 강제 배분법의 단점입니다. 자, 왼쪽 1번은 강제 배분법의 개념이고요. 오른쪽 1번은 강제 배분법의 단점인데 자, 오른쪽은 이건 평정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점수를 다 매기고 점수 순위에 따라서 등급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게 강제 배분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등급에 배치를 시키고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역산해서 매긴다. 역산식 평정. 이건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강제 배분법에 나타나는 단점,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그리고 자, 그 다음에 3번끼리 좀 먼저 볼게요. 중요한 거 먼저 합시다. 그냥 교재로 볼게요. 오른쪽에 3번. 오른쪽에 3번. 행태 관찰이 아니라 행태 기준 척도법이죠. 직무 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 분야를 선정하고 가장 바람직한 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직무 분석에 기초해서 이렇게 행태에 뭐 잘했냐 못했냐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행태 기준 척도법. 행태 관찰 척도법, 기준 척도법 이름이 비슷하니까 두 개 바꿔 땡으로 잘 내죠. 원래 문제는 관찰 척도법의 기준을 넣습니다. 왼쪽에 3번. 성과와 관련된 직무 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행동의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행동의 발생 빈도수를 기록하는 건 행태 관찰 척도법. 빈도수를 기록하려면 계속 관찰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기준 척도법 땡.
관찰 기준 헷갈리지 않게 3번끼리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뒤에는 맞습니다.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 중요사건 기록법을 가미했다. 뭐 중요사건들을 관찰해서 기록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2번은 안 중요합니다. 2번은 왼쪽에 2번 먼저 읽어보시면 피평정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보고하도록 한다.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보고한다. 자기평정법. 그 다음에 2번 2번 화면을 보시면 피평정자의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행태를 기록한다. 이러면 중요사건 기록법. 제가 일부러 좀 비슷하게 2번끼리 맞춰놨는데 모의고사 2번 그냥 중요사건 기록법. 근데 기출문제 2번은 스스로 보고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기록하고 자기평정법. 피평정자 스스로 하면 자기평정법이고 상관, 평정자가 중요한 행태를 기록하면 중요사건 기록법이고 그죠? 여기서는 뭐 피평정자가 스스로 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평정자가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부러 좀 헷갈리게 적어놨지만 어렵진 않았을 것이고 다 나왔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재무이론 넘어가네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특별에게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일반에게 특별에 기금 구분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자, 일단 모의고사 쪽 먼저 보면 되겠네요. 1번에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처는 맞네요. 특별하게는 사업 운영도 되고 자금 운영도 되죠. 근데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땡. 법률로 설치합니다. 법률로. 특별하게 기금 전부 다 법률로 설치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특별하게 자금 운영이 가능한데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땡이죠.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건 기금이죠. 그 다음에 2번. 특별하게든 기금이든 다 통목수 특기, 단추 특기 해서 특별하게 기금 전부 다 통일성과 단일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원칙들 예외라는 소리죠. 자, 특별하게든 기금이든 다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로 연계한 거죠. 그 다음에 일반에게 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니까 단일성의 원칙도 위반합니다. 3번 일반에게랑 특별하게까지가 세입세출 예산. 기금만 별도.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한다. 기금만 별도. 4번 회계상호간. 일반에게 특별하게 다 마찬가지. 회계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할 수 있어요. 원래 문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땡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이 같은 회차에 뒤에 또 나오거든요. 똑같은 출제 포인트가 그 한 연도에 두 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뒤에 또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한 방에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전부 다 여유재원의 전입 전출이 가능합니다. 회계끼리도 가능하고 기금끼리도 가능하고 회계와 기금 간에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다. 뭐는 안 되는 것처럼 말하면 다 땡입니다. 쉽죠? 다 가능하니까 외우기 너무 쉽죠. 한 방에 처리하겠습니다. 원래 문제 했죠. 원래 문제 했고 이제 29번. 자, 이건 이제 원래 문제를 먼저 볼게요. 왼쪽에 성인지 예산. 30번? 저 30번이라고 했나요? 왠지 29번이라고 말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30번 가봅시다. 왼쪽에 30번 성인지 예산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호주가 처음 도입했다 참고만 하시고요. 2번 예산이 남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예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름 중요한 게 4번이죠. 세입세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다. 그래서 이런 출제 포인트가 나오니까요. 먼저 좀 챙길게요. 이 문제는 출제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낼 수 있으니까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친 효과가 다르다고 보죠. 자, 예산이 양성에게 미친 효과가 다르니까 다르게 예산을 배분해서 결과적인 평등을 맞추는 겁니다. 결과적인 평등. 한쪽 성이 차별받았던 분야가 있으면 그쪽을 지원해서 결과적인 평등. 이렇게 우리가 성인지 예산, 남녀 평등을 구현한다고 하는데 왜 남성, 여성 뭐 다르게 취급하지? 이렇게 혼동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출제합니다. 결과적인 평등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절대 차별하면 안 되지만 남녀 간의 차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남자, 여자의 차이를 고려해서 다르게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3번에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정무 장관이 각 중앙관세 장과 협의한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에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세장이 작성합니다. 이건 뭐 이미 공무원 기출문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 것을 그대로 따다낸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기계적으로 땡 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요령을 하나 배우셔야 돼요. 이건 진짜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자, 우리나라는 어떤 예산서든 특정 장관이 작성한다. 땡이죠. 우리나라 예산서는 원래부터 각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중앙관서별로 작성을 합니다. 전체 예산서든 기금운용 계획이든 뭐 성인지 예산서 뭐든지 간에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예산 작성 단위가 각 중앙관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특정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3번의 두 번째 줄 취소성 그어져 있는 부분은 무조건 각 중앙관서의 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외우지 않았더라도 그게 좀 이상해야 돼요. 어떤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예산서는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각 중앙관서의 장, 중앙행정기관 단위이더라.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는 뭐 출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외우긴 해야 되겠지만 요령도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30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제도랑 전혀 다른데요. 규정들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규정들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됐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출제 비중이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는 24년도에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승진 시험은 그 공무원 시험 작년 문제 바로 따다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꽤 있습니다. 꽤. 공무원 시험에서 이거 냈네? 우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이랑 규정이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제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걸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일단 뭐 언제부터 시행했느냐. 원래 문제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말고 뭐 호주에서 처음 시행됐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제도 우리나라는 2010년도예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우리나라의 2021년. 2번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지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예산이에요. 3번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일단 예산서니까 이 자리 이상해야 되죠. 작성하는 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도 기획정무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장이 작성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한 작성 기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작성 기준. 이런 규정이 거의 뭐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같은 패턴을 출제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이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이든 그리고 어떤 예산 제도든지 간에 이거 챙깁니다. 우리나라 웬만하면 예산에 적용되는 제도는 기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요령이에요, 요령. 기금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공무원 시험에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땡이 출제가 됐고요. 그거는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원래부터 출제되던 패턴이에요. 성인지 예산제도에서도 기금은 제외한다. 땡.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 같은 패턴으로 기금은 제외한다. 땡. 이런 게 예산제도 불문하고 쏠쏠이 나옵니다. 하여간 한 5분 전에도 했지만 일반에게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운영하는 게 기금이에요. 기금은 집행상으로는 탄력성, 신축성이 매우 높죠. 집행상으로는. 하지만 그 외의 예산 과정 똑같이 적용되고 웬만한 예산 제도들 똑같이 적용된다 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뭔가 기금이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니까 다른 예산 제도에서 예외이거나 별도로 운영되거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좀 수험생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렸죠. 일반에게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보다 집행할 때는 기금의 탄력성이 높아요. 집행할 때.
근데 그 외의 예산 과정, 그 외의 예산 제도들, 예산이든 기금이든 거의 똑같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집행 외의 분야에서 뭔가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은 별도이다, 이런 거 땡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제도, 나왔던 패턴들은 당연히 바로바로 땡 할 줄 알아야 돼 있고, 그 외에 처음 나오는 제도를 하더라도 같은 패턴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역시 제가 만들어주는 예상 출제 포인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등등등 다른 예산제도에서 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땡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경찰 승진 문제의 매년 패턴을 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원래는 C급도 안 돼요. 원래는 C급도 안 되지만 경찰 승진 문제 출제 패턴상 B급 이상일 것 같아요. B급 이상. 그리고 24년도 공무원 시험에서 제가 4번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제도에서 3번 같은 패턴이 공무원 시험이든 경찰 승진 시험이든 원래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3, 4번 중에 하나가 25년도 경찰 승진에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도 24년도에 처음 등장했지만 경찰 승진 시험이 워낙 이제 공무원 시험 가장 최근 문제 바로 따다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이제 B급 이상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뭐 이 두 개 챙기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뭐 다 파고들어서 하나하나 챙기라는 게 아니라 나왔던 패턴만 잘 챙겨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문제, 마지막 10문제 또 파이팅 해봅시다. 기금 또 나오네. 뭐 이렇게 특별하게 기금 보통 한 문제씩 냈는데 두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원래 문제 출제 포인트는 2번에 있는데요.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특별회계나 기금 둘 다 행정부의 재량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주겠죠. 일반회계만 있는 거에 비해 특별회계 기금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면 행정부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그걸 갖다가 원래 문제는 축소된다 땡. 그 다음에 보너스, 특별회계나 기금이 없는 것에 비해서 있으면 행정부의 이런 재정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니까 행정부의 재정 운영을 통제하기는 어려워지겠죠. 같이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기금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는,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이다 보니까 뭔가 기금 쪽은 어떤 제도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패턴이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번 같은 건 원래부터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국가지원법에 따르면 기금 운용 계획안의 경우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땡.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보셨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만 기금의 탄력성이 높다. 다른 예산 과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똑같다. 근데 기금만 안 똑같은 것처럼 땡으로 잘 낸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한 방에 정리했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회계끼리, 회계와 기금끼리 다 여유재원에 전입 전출 가능하다. 한 방에 정리시켜드렸고, 4번 기금은 한목적성 차원에서 예산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합니다. 기금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은 가장 강해요. 근데 이거는 생략된 게 집행에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금이 자율성과 탄력성이 가장 강한데 주로 집행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집행에서. 그리고 이런 4번 같은 걸 공부하다 보니까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니 1번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걸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막 혼동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번, 31번 제도는 전혀 다르지만 이런 같은 출제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번 국가지원법상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뭐부터 볼까요? 2번을 먼저 봅시다. 추가 경정 예산은 매년 1회 이상 편성해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추가할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1년에 3회 이하로 제한, 그런 건 없습니다. 추가할 일이 있으면 몇 번이고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번 추가 경정 예산은 국회에서 사전 의결 받아야 됩니다.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 그냥 나왔던 패턴입니다. 똑같이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다음에 4번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과 별도로 성립 맞죠? 그렇다고 당의 회계연도 결산과 별도로 결산은 틀렸죠. 별도로 성립하지만 결산은 다 같이 함께 집행했으니까 결산도 함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나왔던 패턴에다가 원래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에 있었습니다. 편성 사유와 관계없이 추가할 수 있다 땡이죠. 편성 사유가 제한됩니다. 그게 전중법이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하나 법률상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 전중법. 어쨌든 추가 경정 예산은 전중법으로 편성 사유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편성 사유 제한 없다 땡. 33번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앙, 지방. 자, 일단 이 주제에서 주된 출제 포인트는 납세자 수송하고 참여예산 제도입니다. 납세자 수송, 참여예산. 3번 납세자 수송. 지방에 도입하면 주민소송, 중앙에 도입하면 국민소송인데 주민소송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국민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문장이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제 제가 이 문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교재에는 제가 조금 수정해서 드릴게요. 근데 출제 포인트는 아시겠죠? 납세자 소송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다 도입되어 있다. 땡이죠. 중앙정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출제 포인트. 읽다 보니까 문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튼 취지. 납세자 소송은 중앙정부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꾸준히 나오는 출제 포인트고요. 4번. 참여예산 제도는 지방, 중앙 다 도입됐어요. 이거는 반대로 출제할 수 있겠죠. 지방자치단체에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입되었고 중앙정부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땡. 참여예산 제도는 중앙정부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다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 4번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그 다음 좀 출제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중앙, 지방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무회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재무회계 쪽은 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그 다음에 1번 조세출 예산제도도 가끔씩 나와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번만 맞고요.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3, 4번 제일 중요하고요. 1, 2번도 뭐 나름 챙겨두시면 되겠고 원래 문제는 다른 제도들이 좀 있는데요. 가볍게만 참고해 주세요. 제 말로만 할게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정부에만 있습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부처별 총액을 설정하는데 이건 중앙정부만 부처가 나뉘어져 있죠. 지방정부는 부처가 안 나눠져 있고 지방정부 예산은 그냥 뭐 용산구청이다. 용산구 예산은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적용될 리가 없겠죠. 총액 인건비 제도. 이건 중앙, 지방 다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름만 기준 인건비 제도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중앙, 지방 다 도입되어 있고 나머지 3, 4번은 납세 소송, 주민참여 예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장치. 통제 확보 장치냐, 신축성 확보 장치냐 엄청나게 잘 되죠. 그중에서 제일 잘 되는 통제 확보 장치는 배정과 재배정. 예산 집행의 통제냐 신축성이냐. 배정과 재배정은 통제 확보 장치. 나머지는 신축성. 그리고 원래 문제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제도가 나왔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땡. 총사업비 관리도 통제입니다. 통제. 이건 집행할 때 기획지원장관과 협의하면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전통적 예산 원칙, 예산 총계주의라든가 전통적 예산제도, 전통적 예산 원칙, 총계주의, 뭐 통일성, 단일성 이런 전통적 예산 원칙 관련된 게 나오면 통제죠. 땡.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5번 옴부지만 제도. 옴부지만도 잘 나오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원래 문제는 2번이 출제 포인트인데 스웨덴이 옴부지만을 일단 최초로 도입했고요. 최초 도입 스웨덴. 이것도 꾸준히 나옵니다.
최초 도입 스웨덴. 그다음에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형인데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행정부 소속형이에요. 바꾸면 땡. 이게 원래 문제의 출제 패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는 김에 우리나라 거 먼저 정리하시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가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옴부즈만 문제는 그냥 국민권익위원회로 내든가 아니면 고충민원 처리 제도로 내든가 둘 중에 뭘로 나오든 다 옴부즈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부의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소속 땡 이것도 나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부 소속 땡, 대통령 소속 땡. 둘 다 잘 나옵니다. 같이 챙겨두시고. 자, 그 외에 일반적인 옴부즈만의 성격에서 옴부즈만은 국민이 신청하면 조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직권 조사가 가능한 겁니다. 1번도 잘 나오죠. 우리나라도 같이 비교를 해야죠.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도 직권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국민이 신청했을 때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4번 옴부즈만은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제도지만 좀 비공적인 성격이 높다라고 하죠. 대신에 뭐 융통성이 높고 유연한데 대신에 너무 큰 권한은 못 주고요. 그래서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의존하는 제도이더라. 36번 지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여러분들은 뭐 암묵지, 형식지 구분할 줄 알죠? 암묵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제 행정학 지식 안 보이죠? 암묵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만들어드리고 교재 만들어드리고 PPT 만들어드렸어요. 그러면 보이죠? 형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은 자신의 암묵 지식을 형식 지식으로 변환시켜야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 암묵지를 이렇게 형식지로 바꿔줘야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바꾸면 땡이겠죠. 공유하려면 암묵지를 형식지로. 2번 최근에 분절적 지식관리, 지식의 사유화 강조한다 다 땡이죠. 이거보다는 통합적 지식관리, 지식의 공동재산화 이렇게 지식관리의 핵심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죠. 공유, 통합, 공동재산화 다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4번 지식의 중복 활용을 방지하는 효과. 이게 공유가 안 돼 있을 때 어떤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다른 기관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또 조사를 해. 중복적인 활용이 됩니다. 근데 공유가 돼 있어야 지식의 중복 활용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지식의 공유의 핵심이 지식관리가 되는 겁니다. 3번 이제 출제 포인트인데 원래 문제는 형식지 예시를 주고 암묵지 땡.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암묵지 예시를 주고 형식지 땡. 그래서 같이 보시면 쉽습니다. 조직의 경험, 개인적 노하우, 숙련된 기능은 안 보이잖아요. 암묵지. 그다음에 원래 문제는 안 보셔도 되겠고 제가 읽어보면 업무 매뉴얼 정부 보고서 보이죠? 업무 매뉴얼 정부 보고서는 암묵지 땡. 이렇게 3번끼리 보시면은 암묵지 예시, 형식지 예시. 뭐 일단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똑같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 정보화와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1번 전자정보에 대한 관점에서 대내적 효율성이 있고 대외적 민주성이 있죠. 대내적 효율성은 이름 그대로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하여 정부 내부의 생산성을 높인다. 대외적 민주성은 이름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기술과 전자정보를 도입하여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한다. 2번 정보기술 아키텍처. 이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개념이 전자정보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이게 뭔지 맞춰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장 조직 전체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해서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전자정부 설계도, 길게 말하면 전자정보법상으로는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최적화시켜서 어쩌고저쩌고 정보기술 아키텍처. 3번 국민에 대한 데이터 속에서 자동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빅데이터 기술, 기술에 대한 개념 설명 맞고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겠죠. 이것도 조금 조사가 마음에 안 드네요. 대응성을 높일 수 있겠죠. 대응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속에서 자동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거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빅데이터 기술로 추출해내면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공공서비스가 가능하겠죠. 네, 4번 이제 출제 포인트죠. 스마트 전자정부. 그리고 뭐 스마트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근의 전자정부는 전자정부 3.0을 추구합니다. 3.0 서비스의 진화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라니요. 공급자 중심은 1.0 아닙니까? 전통적 관리자 아닙니까? 수요자 중심의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선제적, 사전적 서비스 제공을 정책 목표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 땡 혹은 정부 중심 땡, 일방향적 정보 제공 땡 이런 것도 잘 나오죠. 그다음에 선제적, 사전적 서비스 제공은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뭐 재난이 발생하면 빠른 처리를 정책 목표로 추구한다. 그럼 땡이죠. 당연히 재난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죠. 하지만 발생 후 빠른 처리를 목표로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선제적, 사전적으로 재난을 예방해줘야죠. 이런 것들 다 기출 사례들이고요. 어쨌든 4번 정답, 그리고 문제 쉽고, 그리고 원래 문제 3번을 보시면 전자정부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될 양은 무지막지하게 많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공짜가 되는 경우가 많죠. 3번은 딱히 공부 안 해도 푸는 겁니다. 대정부 대국민 서비스 차원인 G2C, C니까 시민에게 주는 서비스입니다. G2C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게 틀렸죠. 두 번째 줄에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라고 해놓고 그게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땡이죠, 땡. 아주 쉽게 출제가 됐네요. 이게 역시 기출 사례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3번 땡으로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가봅니다. 지방채. 원래 문제 기준으로 조금 덜 나오는 것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1번 읽어보세요. 왼쪽에 1번. 자, 38번은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는데 기출 문제 기준으로는 적절한 거 왼쪽에 1번. 지방채 발행 한도의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외우고 있죠. 그래서 1번 바로 고르면 됩니다. 2, 3, 4번도 기출문제 있긴 있죠. 어쨌든 2, 3, 4번 좀 지엽적, 2, 3번은 좀 지엽적이고 4번은 알아야죠. 아무튼 2, 3번에 좀 헷갈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1번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4번은 같이 보시면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 장만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이거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단체장만이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발행할 수 있죠. 단체장 많이 발행한다면서요. 그건 지방의회는 안 되고 단체장만 된다. 그 다음에 조합 발행할 수 있어요. 조합,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조합도 발행할 수 있고, 조합에서도 조합의 장만이 발행할 수 있죠. 조합의 의회가 아니라 조합의 장만이 발행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가 2개라고 그랬죠. 이거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방의회랑 단체장 중에 누가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단체장. 그 다음에 조합도 발행할 수 있음. 근데 조합에서도 의회가 아니라 장이 발행한다. 됐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1번, 4번 또 같이 챙길 게 있습니다. 자,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그러면 지방의 의결을 얻으면 끝나죠.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아니면은 지방의 의결 끝. 아니면은 지방 의결 끝. 근데 자, 일단 문제에 못 들어간 거 말씀드리면 한도액 범위를 넘어가면 지방 의결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후 그 범위에서 지방 의결. 그 다음에 원래 문제 뭐가 있었죠?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고 지방 의결. 그 다음에 조합이 발행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조합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이 발행할 때도 절차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4번 조합 발행할 수 있고요. 발행하는 경우 조합의 장이 발행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채 발행이랑 조합의 발행, 행안부 장관의 승인, 지방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외우고도 있지만 요령이 또 있죠. 행안부인지 기재부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국가재정과 관련성이 높으냐, 지방재정과 관련성이 높으냐, 이걸 따져보시면 되죠. 국가재정에 관련성이 높은 건 기재부 장관, 지방재정에 관련성이 높은 건 행안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만들어서 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맞겠죠. 그다음에 이런 패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 후 지방의 의결이죠. 바꾸면 틀립니다. 지방의 의결 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면 땡이죠. 이런 패턴들 지방자치에서 나왔던 것들이니까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한 번만 정리할게요. 한도액 범위면 지방의 의결, 한도액 범위 넘어가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 의결, 외채 혹은 조합의 발행 이러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 후 지방의 의결. 됐죠? 그다음에 2, 3번은 좀 지엽적인 거. 2번 교부 공채. 토지 매입 공사대금 지불 시에 현금 대신 발행하여 교부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현금 대신 교부한다. 교부 공채. 원래 문제에서는 인허가자, 차량 등록자 등등 좀 돈 많은 사람 강제로 나한테 빌려줘. 매출 공채라고 해요. 매출 많네, 돈 많네. 뭐 주택 구입자, 인허가자, 차량 구입자 등등등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매출 공채. 그다음에 틀린 선지로 나온 게 교부 공채였구나. 교부 공채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 나온 게 모집 공채. 모집 공채는 누가 나한테 돈 빌려줄래? 공개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 공채. 자, 이름에 힌트가 있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무기명 채권.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증권 발행채라고 합니다. 무기명 채권, 유통 가능,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증권 발행채. 네, 기명 채권. 원래 문제는 기명 채권이 있습니다. 기명 채권. 이름이 적혀 있어서 유통이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명 채권.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면 증서 차입채라고 합니다. 됐고. 두 문제 남았네요. 39번. 자, 일단 이 문제는 원래 문제 기준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의원. 근데 이게 제가 4문제 정도가 이상한 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이거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이거. 어쨌든 뭐 요령은 알아야 되겠죠, 요령. 그래서 한번 이런 게 나왔을 때 대처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원래 문제, 지방의 의원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학 문제에서 지방의회 쪽, 지방의 의원 쪽, 이건 이제 별로 안 내는데 아주 가끔씩 갑자기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때 대처. 1번, 지방의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연한 것 같고 지방의 의원은 옛날에는 무보수였어요. 근데 월정수당, 월급 주는 걸로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정무직이면 그 고정급적 연봉제 아닌가요? 지방의 의원은 적용되지 않아요. 지방의 의원 정무직은 맞는데 월급입니다. 월급. 그것도 같이 섞어버리지 마시고 여기 나온 그대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2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줄 수 있다. 이건 좀 챙깁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규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챙겨야 됩니다. 어쨌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란 단체장을 지원한다? 땡이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지방의회 의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2분의 1 범위. 그리고 3번. 저도 이런 규정 다 모릅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이걸? 지방의원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과 같은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겸직할 수 있다, 땡. 근데 뭐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틀렸다라는 것은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다른 뭐 위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장 이런 것들을 겸할 수 있는 걸 본 적이 없죠. 근데 모의고사 쪽에서 하나 연습을 할 건데 지금 모의고사에 있는 거 외에는 다
뭔가 겸직할 수 있다 땡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 뭐 단체장 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걸 겸할 수 있는 거, 겸할 수 있다 다 땡이에요, 다 땡. 다 땡. 근데 딱 모의고사에 있는 것만 가능. 모의고사에 있는 것만 가능. 좀 이따 정리할 거고요. 어쨌든 그런데 지방의원이 이런 거 겸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 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다 겸직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는 있습니다. 뭐 3번 찍어야지 어쩌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못하는데. 4번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려되는 거, 그리고 좀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정리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2년도 지방자치법에 새로 규정이 마련이 되면서 23년, 24년 각종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경찰 승진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내면 따라서 된다라고 그랬죠. 나올 때가 됐습니다. 1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아까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예시입니다.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죠? 당연히 법인이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그 다음에 왜 특별하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또는 해산한 경우 설치, 해산 절차 똑같습니다. 구성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여러 자치단체가 구성하니까 구성지방자치단체는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여기도 기재부 장관 너무 틀리겠죠.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안부 장관의 승인 됐고, 각 지방의결도 거치고요. 네, 3번. 이거 이미 공무원 쪽에 출제가 됐고 제일 헷갈린 내용입니다. 겸임 제한 규정, 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겸임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못합니다. 다른 위원, 아까 뭐 조합장 겸할 수 있다 땡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구성한다. 이게 맞는 것 같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여기에도 겸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좀 이상하죠. 자기들끼리 만든 거니까 자기들끼리 다시 의회를 구성해야죠. 이거는 겸임이라고 보기 좀 그렇죠. 아예 지방의 의원으로서 전혀 상관없는 걸 겸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지역의 의회니까 그 지역 의회 의원들이 합쳐서 의회를 구성하니까 겸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의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되는 거예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의원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장.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장을 따로 두는데 이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일단 누가 선출하냐? 주민이 선출한다는 땡이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런데 보통 누구 중에 선출할까요?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 있죠. 그 단체장들이 각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그 지역 대표들 중에서 아우르는 대표를 또 뽑겠죠. 따로 뽑으면 좀 이상하죠. 각 지역의 대표들이 있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을 따로 뽑는다. 이상하죠. 그 지역의 단체장 중 뽑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말이 되고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단체장들 중에 한 사람이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겸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요령 아시겠죠? 왼쪽 기출문제 푸는 요령. 지방의 의원, 뭐 단체장, 상관없는 다른 업무 당연히 겸직 불가죠. 근데 오른쪽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장, 이건 구조상 당연히 겸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에 있는 케이스 외에 다른 걸 겸임할 수 있다는 다 땡이고요. 3번 오히려 겸임할 수 없다가 땡이고요.
이렇게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겸임할 수 없는 모든 규정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딱 이렇게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못 외웁니다.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거를. 너무 많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여기 뭐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다른 출제 포인트들, 법인이 아니다 땡, 뭐 2개 이상, 뭐 설치 예산 시에 지방 의결 거쳐 행안 부장관 승인, 뭐 기재부 장관 승인 땡, 뭐 이런 것들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같이 챙겨둡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40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상하이 자치단체 간 사무의 배분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사무 배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잘 듣고, 이 원칙이 이런 의미구나.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 포괄적 배분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종속성이 강할 때 중앙정부가 마치 하인 부리듯이 모두 다 대청소해라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다 땡이겠죠. 개별적 배분이 함부로 일 못 시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자율성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개별적 배분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독립성이 강할 때죠.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기억은 바로 골라집니다. 근데 이제 원래 문제 가보시면 원래 문제 일단 니은 개별적 배분 방식은 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배분받는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 감독과 관여가 용이하다. 개별적 배분이니까 중앙정부 혹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감독 관여 별로 없는 겁니다. 개별적 배분은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강한 거니까. 니은은 쉽죠? 근데 그러면 포괄적 배분은 중앙정부로부터 통제 많이 받고 개별적 배분은 통제 별로 안 받는 건데 기억해. 포괄적 배분에서 배분 방식 간단하다 이건 쉽고 사무 배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포괄적 배분이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는 건데 왜 유연하다가 맞는 거지? 이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모두 다 대청소해라 이렇게 하인 부리듯이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포괄적 배분인데 청소 방법 그건 일일이 지정해 주진 않습니다. 다 대청소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요. 청소 방법. 청소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근데 청소 방법에서 유연하다.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높은 게 아니죠. 청소하라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뭐다? 사무 배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청소 방법. 청소하라면 해야 되는 종속된 입장인데 청소 방법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라고 그랬었고 본 강의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이해시켜 드렸던 내용이죠. 어쨌든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잘 챙겨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포괄적 사무배분, 개별적 사무배분 이걸 고려하지 않죠. 특히 예전에는 포괄적 배분이었는데 우리나라는 포괄적 배분 폐지하고요. 여기 있죠. 포괄적 배분 폐지하고 이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이 어려우면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배분 땡, 개별적 배분도 땡, 그리고 제한적 열거 땡. 우리나라 사무배분은 포괄적 예시. 우리나라 사무배분은 포괄적 예시. 이렇게 암기라도 하셔야 되겠고, 물론 이제 자세히 이해하고는 있죠.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 규정돼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포괄적 예시주의다. 그 말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보장 정도가 우리나라는 좀 약한 겁니다. 예시주의니까. 열거주의, 제한적 열거주의라고 하면 딱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 예시주의는 예시에 불과하다 보니까 보장 정도가 약하다. 그리고 이 내용들 까먹었고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쉽게 가면은 포괄적 예시주의 외의 게 나오면 다 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한적 열거 땡. 이렇게. 그다음에 디귿 보충성의 원칙. 양쪽 디귿 다 보충성의 원칙인데요. 이 모의고사 쪽에 좀 더 보충성의 원칙을 이해하기 좋죠. 이게 좀 일반적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죠. 모든 공공사무의 처리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최대한 주민에게 가깝게 줍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도저히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정부에 국가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 배분이 이루어지죠. 보충성은 최대한 주민에게 가까운 쪽에 먼저 알아서 처리하게끔 내비둬요. 그리고 거기서 도저히 못할 때 상급 자치단체 혹은 국가 이렇게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사무배분의 원칙은, 그러니까 이론적인 원칙은 뭐 모든 국가에서 모든 학자들이 다 지방자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원칙들이에요. 요령 배웠었죠. 그래서 보충성 원칙하면 지방정부에 최대한 많은 사무가 가야 됩니다. 중앙정부부터 먼저 최대한 많이 처리하면 당연히 땡이죠. 그다음에 리을, 종합성 혹은 포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배분할 수 있어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시오. 이게 종합성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방정부가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위에서 지방정부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원래 하던 일들과 웬만하면 함께 처리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혹은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배분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시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뭔가 지방정부가 원래 일이랑 위에서 시킨 일이랑 뭐 별도로 처리해야 되고 이러면 또 자원들이 낭비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하면 종합적,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원래 문제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상위 지방자치단체, 하위 지방자치단체 모두 동시배분 이런 식으로 말장난 친 거예요. 상하위 포괄이 아니고요. 상하 지방자치단체 포괄 아니고요. 종합성 혹은 포괄성의 원칙은 원래 지방정부의 사무랑 시킨 사무를 종합적,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배분을 하시오. 그래야 지방정부가 뭐 자원 낭비되고 인력이 중복되고 그런 게 줄어드니까. 됐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원래 문제 뭐 말도 안 되게 틀렸네. 바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만 골라보시면 니은 옳고 리을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지막 40번까지 잘 왔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활용하는 이유, 틀린 문제 혹은 혼동되는 문제 찾아서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쳤을 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그랬을 때 내가 잘못 공부했나 어떡하지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고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데 모의고사는 시험 전에 미리 실컷 깨져보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신나게 깨져보고 틀려봐야 그걸 보완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안 틀리는 겁니다. 미리 틀려봤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절대로 이 모의고사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다라고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멘탈 흔들리면 안 되겠고요. 오히려 많이 틀릴수록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도 정신이 없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수록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일반적인 수험생들이에요. 근데 합격생, 우리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격생의 마인드, 합격생의 논리를 따라하셔야 됩니다. 합격생들은 부족한 게 많네? 채워야지. 멘탈 흔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멘탈 흔들릴 시간이 없어요. 더 많이 반복하고 보충하고 이러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이 부족한 줄 알았는데 다른 수험생들이 더 부족한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속에서 여러 과목을 대비해야 되다 보니까 완벽한 수험생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보다 덜 부족한 수험생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뭐 각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하는 거, 기출문제 있는 거, 기출문제도 중요도 A급 이런 것들 빵꾸나게 챙기다 보니까 나는 아직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나는 중요한 거 챙기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지엽적인 거 못 봤는데 막상 시험 쳐보니까 다른 수험생을 앞서서 다른 수험생보다 덜 부족해서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일반 수험생의 논리 매몰되시면 안 되겠고요. 합격하고 싶으시면 합격생의 논리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 장착하시고 이번에 많이 틀렸다, 부족한 부분 많이 찾았다 기뻐하면서 기출문제집 다시 찾아보고 제 해설지에 해설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또 제 해설의 장점은 암기용 해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식 행정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다 떠먹여주는 해설이죠. 암기용 해설도 있고 또 궁금한 점은 자세한 이해용 해설도 있고 이해용 해설에서도 엉뚱한 데 헤매지 않도록 다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해설지로도 잘 이렇게 암기용 해설과 밑줄 그어진 내용 중심으로 챙기고 또 해설지에 있는 포인트 번호를 보고 필요하면 기출문제집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잘 보완해서 우리 쌍모 2회차 한 번 더 준비되어 있고 그게 이제 작년 시험 24년도 경찰 승진 24년도 경찰 승진 문제에 그 뭡니까 그 변형 문제겠죠. 변형 문제. 아직 24년도구나.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 아주 가장 따끈따끈한 시험 또 변형 문제로 또 연습을 해보고 그때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발견했던 걸 잘 보완해서 답도 한번 맞춰보시고 점수도 올려보시고 그러면서 더 자신감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혹여 또 틀린 게 있다 하더라도 또 보충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는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다른 수험생보다 부족한 게 덜하게끔 만들어서 잘 보완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부족한 거 찾고 보완하고 부족한 거 찾고 보완하고 이러다 보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중심 잘 잡으시고 내용적이든 심리적이든 중심 잘 잡으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셔서 쌍모도 2회차까지도 끝까지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는 수험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더 같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기쁨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잘못 눌러가지고 한 번 더 뛰었는데 한 번 더 뛰기 잘했네요. 이거 꼭 실천하고 쌍모 2회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